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날을 회상하던 중 참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서글퍼진 마음에 제 사연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일아트 사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번 사업가입니다. 아직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는 정말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제가 어릴 때 아빠는 항상 술에 취해 집안 물건을 모조리 부시곤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가 돌아올 시간이 무서웠나 봐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엄만 제 손을 잡으며 엄마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알겠지? 엄마 다음 생에 엄마 딸로 태어나면 그때는 정말 엄마가 잘할게. 라고 하며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뒤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 어느 정도 큰 뒤에 알 수 있었죠. 그건 엄마의 마지막, 천국에 가기 전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요. 그렇게 아빠와 단 둘이 남은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살 얼음판을 걷고 있었어요. 아빠는 늘 술을 마시고 오면 소리를 지르거나 집안 물건들을 다 부셨고 주변 이웃들은 바람잘 날이 없을 정도로 저희 집 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제가 걱정된다고 하며 아빠가 없을 때 몰래 집에 오셔서 밥을 챙겨주셨고요. 그 정도로 저희 집은 아빠로 인해 함부로 범접하기도 힘들고 또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되돌리기 힘든 비정상적인 가정이었어요. 밖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저에게 이리 와서 술이나 따라 빨리 안 해? 하면서 몸을 더듬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화가 나 도저히 아빠와 못 살겠다 생각한 저는 가출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요. 빨간 돼지 저금통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돈, 그마저 아빠가 칼로 푹 찢어 술값 한다고 지폐를 다 꺼내가서 동전밖에 안 남은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무작정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맨 뒷자리에서 펑펑 울다가 잠든 전 종점에 도착했고 기사 아저씨는 저를 흔들어 깨웠죠. 학생, 집에 안 가? 이거 막차야. 여기서 집에 어떻게 가려고? 하마터면 사람 없는 줄 알고 버스문 잠글 뻔했잖아. 아이고 내 심장아, 아이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아저씨, 저 그냥 내일까지 버스에서 자면 안 될까요? 아무한테 말 안 할게요. 저 갈 곳도 없고 이제 돌아갈 곳도 없단 말이에요. 제발요. 하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기사 아저씨는 너 가출했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버스에서 자려고 해. 가진 것도 없고 일단 나와라. 응? 거기서 자면 입 돌아가. 하며 저를 버스에 내리게 한 뒤 버스 아저씨들이 쉬시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곳을 저에 데려가 따뜻한 율무차를 타주셨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차를 타주신 뒤 한숨을 푹 내쉬며 컨테이너 박스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제가 있는 곳에 왔어요. 저는 경찰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손에 제가 넘어가면 전 하는 수 없이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아빠가 있는 집으로 가야 했으니 말이지요. 경찰을 보자마자 문을 열고 도망치려는 찰나 문 밖에서 이야기를 내놓고 있던 경찰이 저를 잡았고 저는 엉엉 울며 경찰이 품에 안겼어요. 경찰 아저씨는 무슨 일이냐고 왜 가출했냐며 저에게 사연을 묻기 시작했죠. 저는 머뭇거리다가 펑펑 울며 아빠가 저에게 한 짓들과 행동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더 이상 아빠와 함께 안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서로 가서 몇 시간 대기 뒤 유일한 저희 보호자인 아빠가 들어와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전 안 가겠다고 울부짖으며 아저씨, 제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저씨!
하면서 손을 뻗었지만 저는 아빠의 손에 이끌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끌려간 저는 아빠의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너 같은 딸려는 필요도 없어. 밥 먹이고 재워주고 별짓을 다 해줬는데 뭐? 가출을 내? 지금 장난하는 거야? 딱 기다려. 눈물 콧물 쏙 빼주고 정신을 차리게 해줄게. 하면서 저를 으쓱한 골목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떤 큰 가로등이 있는 골목을 꺾자 그곳에는 형형색색이 간판이 쫙 켜져 있는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이 방석집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제 팔목을 확 잡아당기며 어이, 내가 여기 얼마 남겼지? 저번에 내가 돈 안 가져오면 죽여 퍼버린다며. 돈 대신 얘 가져가. 얘 가지고 장사하면 금방 내 외상도 갚을 거 아니야? 하면서 술에 취한 목소리로 소리치더라고요. 거기 있는 아줌마와 언니들이 나와 이게 뭐한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도가 있지. 우리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뭐한 짓이야. 어린애를 가지고. 나도 물장사하면서 더러운 짓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야. 됐고 돈 안 받을 테니까 다시는 여기 발도 들이지 마. 삼촌들한테 말해서 당신 얼굴 보이면 반 죽이라고 할 테니까. 술 때문에 집 딸년까지 팔아먹네. 으이그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거기 언니들과 아줌마 덕분에 저는 그곳에 팔려가지 않았지만 그 후에 아빠는 절 보육원에 버리고 전 연고지도 없는 그곳에서 가서 살게 되었어요. 갑자기 집에 매일 혼자 있다가 아이들 수십 명이 있는 곳에 가서 매일 지내야 하니 그때 전 실어증에 걸린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질문해도 말을 안 하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절 소외시키고 왕따하기 시작했죠. 고등학생이 되고 저는 지원금 약관과 함께 자립하게 되었어요. 어떤 도움도 없이 혼자 살기 시작한 거죠. 전 고등학교를 가자마자 자퇴하고 바로 일을 했어요. 그냥 공부하기가 싫었죠. 그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두 군데, 고깃집, 네일아트 가게 잡일. 저는 네일아트 가게에 들어가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꽤 큰 곳이었기에 원장님께서 가끔 네일도 알려주시고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죠. 몇 년간 거기서 어깨너머 배우고 월급 대신 교육을 받으니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그곳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독특하고 저만의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저는 제가 생각한 디자인들과 작품들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들어 SNS에 올렸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따로 저에게 네일 문의를 줬고 저는 제가 일하는 곳으로 안내를 해드렸죠.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몰리고 매출도 올라가니 월급도 높아졌고 순식간에 저는 입소문을 타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손님들이 저만 찾으니 따로 가게를 내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테니 가게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전 저희 샵을 열었어요. 원장님이 든든한 지원금과 저희 약간의 유명세를 이용한 창업은 대박이 났습니다. 연예인들 음반 작업이나 영상 작업에 들어가는 손네일도 전부 제가 다 했고 미디어 업계에서는 저희 가게만을 찾았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저희 샵을 찾고 사진을 올려 일반인들도 왔고 거의 업계 최초로 고급화 네일샵을 했던 것 같아요. 분점을 내고 저 원장님은 돈을 갈고리로 쓸어 모았죠. 세상 물정 모르는 제가 돈을 막 모으니 쓰지도 못하고 그냥 소처럼 일만 하니까 원장님이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그러던 중 원장님이 공동명의로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너도 부동산에 눈 좀 떠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못 배우고 말 수도 없고 소심한 제가 부동산이란 걸 한다는 게 좀 무서웠어요. 그때 무식하게 원장님에게 엄청 의지했는데 돈 관련해서도 원장님께 거의 다 맡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네일샵으로 벌어들인 돈에 약간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샀고
죽을 때까지 대출 갚을 생각으로 샀는데 그게 5년 사이에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 오른 겁니다. 그 주변 아파트가 브랜드 아파트로 재개발에 들어가고 뒤에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소문만 무성했는데 공사가 시작되고 엄청나게 값이 올랐죠. 원장님은 전 재산을 끌어 그곳에 아파트와 건물을 샀었고 저도 그때 원장님이 추천으로 건물을 샀는데 초대박이 난 거죠. 그냥 주변 사람 잘 만나서 인생 폈고 보육원에서 왕따 당하고 실업증까지 걸려 말도 제대로 못했던 제가 저만의 개성을 살린 일로 이 정도로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인생은 왜 평탄할 날이 없는지, 저의 성공을 어떻게 알고 그때부터 아빠가 제 번호를 찾아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로 왔길래 뭐지? 하고 받는 순간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돈 좀 달라고, 너 엄청 유명해지고 가게까지 차렸던데 그렇게 돈벼락에 맞았으면서 애비 한번 찾지도 않냐? 못난 년. 돈 있는 거 다 좀 줘봐. 따로 쓸 데가 있으니까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는데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저는 말했죠. 아빠? 어디서 아빠래? 난 아빠 없어요. 아저씨 뭔가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나를 이렇게 키운 건 아빠가 아니라 내 자신이야. 매일같이 외로움을 견디며 살았어. 난 그 어린 나를 방석집에 팔아 넘기려다가 안 되자 나를 버리기까지 한 작자가 이제 와서 뭐? 돈을 내놓으라고? 나한테 돈 맡겼어? 돈 맡겼냐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한 번만 더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실수였지요. 어르고 달래던가 아니면 아예 무시를 했어야 했는데 아빠는 저희 반항에 화가 나 매일 제가 있는 매장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도 부르고 난리를 쳤어요. 그 스트레스로 하혈도 하고 머리가 팽글팽글 도는 것 같아 저는 부원장에게 샵을 넘겨주고 아예 직책에서 물러난 뒤 집에만 칩거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았고 직원들한테 피해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했거든요. 유일한 저의 행복인 내일을 계속 연습하면서 과거를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느끼던 중 하루는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동네 병원에 찾아갔더니 혹시 모르니 소견서를 줄 테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루게릭병 진단을 받게 된 거였어요. 심하면 2-3년 이내에 호흡기 근육까지 굳어 숨도 쉴 수 없고 호흡기에 의존하던가 아니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은인으로 모셨던 원장님께 전화해 펑펑 울며 말했어요. 원장님, 저 루게릭이에요. 어떡해요? 원장님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원장님은 깜짝 놀라 저를 찾아왔고 같이 얼싸안으며 울었죠. 원장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 돌볼 거고 죽을 때까지 외롭지 않게 해줄 거라고 하시며 저를 지켜주셨죠. 평균 생존기간이 3-4년이었기에 저는 많은 걸 준비해놔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버지가 제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었어요. 한평생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놈한테 제 재산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한다면 온다더니 제가 희귀병에 걸린 사실은 또 어떻게 알고 오열하며 제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쳤나봐. 이제라도 아빠랑 같이 살자. 아빠가 용서를 구한다 딸아. 내 딸아 해준 것도 없는데 풀치병이라니. 아이고 하면서 우는데 왜 저는 그 울음 속에서 악마의 모습이 보였을까요? 마치 제가 죽기만을 기다린 사람이 죽기 하루 전 애써 웃음을 감추고 우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냉철하게 아빠에게 말했죠. 내가 죽던 말든 아빠가 뭔 상관이야? 전에는 생사도 모르고 살았으면서 돈 버니까 뽑아먹을 게 생기니까 그제야 와서 쉬워하고 있어. 내 돈에 손댈 생각
털끝도 하지 마. 라고 소리치니 그때 아빠 얼굴 180도로 변하며 말하더라고요. 그래, 나 네 돈 탐나서 그랬다. 어차피 네 죽으면 유일한 친부인 나한테 상속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가 그리 싫어서 끝까지 네 애비를 밀쳐내냐? 네 애비가 벼랑 끝에 떨어져 죽기를 바라는 거냐? 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 정신 이상자랑 대화를 못하겠다 싶었던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만 좀 괴롭히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곰곰이 생각한 저는 이제 내가 온전히 몸을 쓸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차근차근 그리고 현명하게 나이 남은 것들을 정리해야겠다 싶었어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건물을 금매로 내놓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원장님께 전화해서 말했죠. 원장님, 아무래도 저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길어야 3년이래요. 더 살아도 식물인간처럼 몸도 못 쓰고 누워있어야 한대요. 저 3년간 치료할 비용 빼고 전부 기부하려고요.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건물 사서 큰 이익 봤으니까 대출 갚고 남는 금액은 저처럼 보육원 출신이거나 가난한 아이들 내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양성에 쓰고 싶고 또 나머지는 미혼모, 가정폭력, 가출한 아이들이 있는 센터에 기부하려고요. 알아봤는데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센터가 지어진대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운영에 많은 돈이 들 것 같아서 이번에 금매로 내놓은 거 나가면 거기다가 제 이름으로 기부할 생각이에요. 원장님,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말수도 없는 저를 채용해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제 능력만 믿고 가게 내는데 투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원장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루게릭병 걸렸다고 판정받았을 때 세상에 소리치고 싶었어요. 왜 나만 행복하지 못하냐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고달프게 살았으니까 하느님이 이제 그만 쉬러 오라고 천국에서 편하게 쉬자고 하면서 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저한테 소원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죽기 전까지 저희 아빠로부터 절 좀 지켜주세요. 저 이제 더 이상 아빠 보고 싶지 않고 남은 삶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하면서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이 적힌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저희 모든 재산은 죽은 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아빠가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끔 10여 년 전 나의 몸에 손을 댄 아빠를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시작되니 아직 늦지 않았다. 다만 내가 아프고 더 이상의 싸움은 싫으니 날 찾아오지 않으면 고소도 안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혼자 가서 아빠에게 주기엔 너무나 두려웠던 전 원장님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 서류를 아빠에게 전달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반드시 직접 전달하고 마지막 경고를 날려야 했어요. 딸이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물 건너갔고 본인이 과거에 저지른 짓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 아빠는 그 봉투를 받은 뒤 더 이상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아있던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네요. 지금은 병원에 다니며 물리치료를 하고 최대한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이렇게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게 가능하지만 처음보다 점점 근육이 빠지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은 네일샵 동료들과 원장님이 절 번갈아 만나러 와주셔서 아직 외롭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삶이란 게 참 허망한 것 같아요. 그토록 열심히 살아도 죽으면 끝이란 게 온몸에 힘을 빠지게 하는 한편 또 집착을 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돈 한 번 못 써봤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 돈으로 좋은 일을 베풀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일을 한 게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네요.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올라오고 이젠 삶의 여정을 끝낼 시간을 앞둔 저로서는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하고 참 고맙네요. 전 아마 이 글을 마지막으로 여기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마음 편하게 웃으며 살아보려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